퇴근 시간의 비는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차도는 헤드라이트와 우산들로 반짝였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죠. 윤태성은 검은 우산을 깊이 눌러쓰고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는 회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고 그는 숫자와 조건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의 구두는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비닐천 아래 웅크린 여인이 몸을 일으키려다 옆으로 쓰러졌죠. 주변에 몇 사람이 멈칫했지만 비를 피해 곧 발길을 돌렸습니다. 태성은 잠시 서서 숨을 고르더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된 사진 속 표정과 겹쳐 보였습니다. 볼은 야위었지만 눈매는 분명했어요. 윤태성은 목젖이 뻣뻣해지는 느낌을 참으며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서은주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한번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얕은 숨만 반복했죠. 바닥에는 젖은 종이컵과 동전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비닐천 모서리가 바람에 들려 젖은 머리칼이 드러났어요. 태성은 손끝으로 여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다정한 말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근처에서 무료 급식을 알리는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인 뒤 여인을 부축해 그쪽으로 향했어요. 우산 테두리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어깨를 번갈아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갔죠. 어느 누구도 오래 서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늘 그렇듯 바빴어요. 골목 끝에 작은 문이 열려 있었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밖으로 번졌습니다. 안쪽에는 스테인리스 탁자와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었어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가 수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달려왔습니다. 장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태성은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젖은 바닥과 김이 오르는 냄비, 그리고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보였죠. 여인은 의자에 앉아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장미라는 깨끗한 수건을 건네고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몸이 많이 식었어요. 잠깐만 쉬세요. 여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은 시선을 낮춰 여인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옅은 상처가 섞여 있었죠. 그의 기억 속 은주는 늘 손톱을 깔끔히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의 조명 아래에서 그 기억은 오래된 잡지 사진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좁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벽에는 봉사 일정과 식자재 검수표가 붙어 있었죠. 종이마다 촘촘한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연락하실 분이 있으세요? 장미라가 물었고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몇 해의 시간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어요. 태성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물어볼 말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러나 자리를 뜨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다 해도 마음은 개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는 물컵을 잡아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무료 급식소 안으로 몇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젖은 모자를 벗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가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따끈한 죽을 받아들고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뒤섞였죠. 장미라는 상황을 정리하며 태성을 힐끗 보았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험한 밤이었어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태성의 가슴에는 작은 돌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스스로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담요 사이에서 무언가를 잡아당겼습니다. 낡은 체인 목걸이였습니다. 빛이 바랜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미끄러졌죠. 태성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습니다. 동그란 판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조명을 받아 얇게 반짝였어요. Y, T. 그는 숨을 아주 조용히 들이켰습니다. 목구멍 뒤가 말라붙은 듯 했어요. 그는 펜던트를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기울였으나 손은 끝내 뻗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때때로 실체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가보셔도 돼요. 장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저희가 잘 돌볼게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태성은 의자에 몸이 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 자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식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서류철이 열린 채로 바람에 넘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인과 도장, 말하지 못한 말들, 닫히는 문과 빈 방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그는 한 번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고 자신도 그 말의 뜻을 모두 알진 못했죠.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습니다. 주방 앞에서 대기표를 나눠주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비는 약해졌지만 바닥은 여전히 반들반들했습니다. 그는 건물 처마 밑에서 한 번 더 안쪽을 돌아보았죠. 여인은 담요를 여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무릎을 맞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래된 사진처럼 정지되어 보였습니다. 태성은 우산을 펼치며 어두운 골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사무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는 대신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판 불빛은 비를 머금고 번졌고 낡은 포장마차에서 김이 솟았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오전 첫 회의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찾고 있었어요. 연락처 목록의 오래된 이름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기억이라는 폴더에는 지울 수 없는 항목이 남아 있었죠. 그는 비에 젖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 줄기 빗물이 우산 끝에서 뚝 떨어졌어요. 며칠보다 더 긴 밤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 블록을 돌아 다시 급식소가 있는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발길은 그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름과 날짜, 장소와 기록, 그리고 사라진 10년의 간격이요. 그 간격을 숫자와 서류로만 메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업가인 그는 늘 시작을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열고 메모장을 실행했습니다. 금일 2140 을지로 급식소, 대상 서은주로 추정, 상태 저체온 의심, 의식 명료.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목걸이 펜던트 각인 Y, T, 확인. 그는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고르게 깔렸고 빗소리는 그 위에서 작은 북처럼 두드렸어요. 그는 어깨를 펴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확인은 단서가 되고 단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죠. 그의 등 뒤에서 네온 간판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밤의 색은 조금 더 짙어졌고 공기는 더 차분해졌어요. 그는 마음속에서 오래 잠겨있던 서랍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낡은 봉투와 미쳐버리지 못한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비에 젖은 도시가 그 봉투 위에 새로운 날짜를 적어주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그는 한 번 더 뒤를 보았습니다. 도시의 골목은 곡선을 그리며 멀어졌고 그 끝에 작은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삶을 바꾼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그는 우산을 기울여 빗방울을 흘려보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이 뚝 떨어지며 금속 소리를 냈어요. 그는 지갑을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가 금세 식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단단해졌어요. 그는 내일 이 골목으로 다시 올 생각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며 그는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헤아렸습니다. 숫자는 그의 편이 아니었지만 오늘만은 예외여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는 다짐처럼 한 문장을 속으로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놓친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디뎠어요. 비는 여전히 내렸고 도시의 밤은 그를 삼켜 다시 토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였고 길의 끝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찾을 사람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은주,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놓인 10년이요. 윤태성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건물 로비의 조명은 희미했고 유리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된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무료 급식소에서 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은주라는 이름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맞잡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모습으로 거리에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업의 계산과 확신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그 밤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태성은 손끝으로 명함 지갑을 톡톡 두드리며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든 말이죠. 오전이 되자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상 조회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서은주, 나이는 42.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이유를 묻지 말라는 듯 눈빛만 보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잠시 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딘가로 가라앉았죠.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1시간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서은주는 지난 5년간 일정한 주소지 없이 여러 복지시설을 전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용기록은 거의 없었고 의료 기록에는 기저질환 추정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태성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 기부단체 계좌에 큰 금액이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 송금자 이름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수혜자 중에는 서은주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가 은주를 돕고 있다 아니면 그녀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곧 묘한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성의 오랜 부하였고 현재 회사의 재무이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태성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도연은 그의 표정을 눈치 보듯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좀 별일 아니다. 요즘 생각할 게 많다. 도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성의 일정표가 든 태블릿이 있었어요. 혹시 어젯밤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태성은 그 질문에 미묘하게 반응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 대표님이 외근이라니 조금 의외라서요. 태성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화 주제를 바꾸듯 말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최근 서버 접근 기록을 확인해봐. 누가 내부 자료를 건드린 흔적이 있더군.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별거 아니야. 확인만 해. 태성은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이 번지고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잠시 그를 꿰뚫 듯 머물렀다가 스르르 피했습니다. 그 찰나의 눈빛이 태성의 가슴 속에서 작은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은 장미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담당자이자 은주의 보호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윤태성입니다. 어젯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은주 씨 상태가 궁금해서요. 그때 너무 갑작스러워서. 장미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그분은 지금 괜찮아요. 그런데 대표님, 그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태성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더는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태성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찾지 말라는 거지? 그녀의 단호함 속에 감춰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걸린 사진 액자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회사 창립식 날 웃고 있는 도연과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오늘따라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자 태성은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부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최근 후원 내역을 검색했죠. 익명 기부자라는 항목이 반복되었고 금액은 꾸준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야. 그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멈췄습니다. 창밖에서는 불빛이 꺼지고 거리는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창이 떴습니다. 제목은 보안 경고 내부 접근 시도 탐지. 그는 즉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IP 주소와 함께 최근 접속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낯익었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위치한 지역의 공용 와이파이였어요. 태성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설마 그녀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고요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 거리에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물을 뿌렸습니다.
그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어요. 태성은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림자는 형태를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안쪽까지 스며든 듯했죠. 그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건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약속이자 앞으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얇은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성은 노트북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왔나? 그는 짧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보며 태성의 눈치를 살폈죠. 요즘 대표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지. 일 때문일까요? 그 말에 태성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읽었습니다. 태성은 도연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가볍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말입니다. 도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 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런 이야기는 회사 안에선 좋지 않습니다. 그 말투는 배려보다 경고에 가까웠어요. 태성은 그제야 도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사적인 일이다. 도연은 미소를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따라 마시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깨 너머로 비친 유리창에는 그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어요. 사적인 일이라 하지만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대표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여자는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 문서에는 내부자 거래 의혹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오늘 오전에 회계팀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태성은 한 장씩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거래처 이름들 사이에 낯선 계좌번호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최근 몇 달간 은밀히 움직인 자금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게 문제입니다. 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계좌 예전에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던 비자금 계좌랑 동일합니다. 도연의 말에 태성은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확실해? 거의 확실합니다. 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 계좌는 10년 전 서은주가 대신 모든 책임을 지고 사라졌을 때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종이를 쥐자 얇은 종이결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이 자료 나한테서 외부로 유출된 적 있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확신이 숨어 있었어요. 태성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짧게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라도 과거의 일로 지금을 흔드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닫히며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태성은 홀로 남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숫자들이 깜빡이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료를 확대해 살펴보다가 전송 로그 한 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그 IP 주소가 어제 확인했던 은주가 있던 지역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회사 창립식 날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는 무표정이었죠. 사진 속의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책과 혼란 속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그의 낮은 중얼거림이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미라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급식소 근처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분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은주 씨를?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지 않아요. 태성은 이내 재킷을 잡고 나섰습니다. 건물 복도를 걸으며 그의 신발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의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현실로 밀려오고 있었죠. 회사 정문 앞에서 그는 비서에게 짧게 말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비서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확인할 게 있다. 그는 검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도심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창밖의 네온 사인이 그의 표정 위로 번지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한번 보고 휴대전화를 쥔 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확인하겠어. 차는 도로를 벗어나 을지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좁은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퍼즐이 그려졌습니다. 서은주, 도현, 그리고 사라진 계좌. 모든 점이 연결되어 하나의 선을 이루는 듯했죠. 그러나 그 선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운전석 옆 유리창 밖으로는 가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줄기가 유리 위에서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어요.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윤태성은 사무실 불을 최소한만 켜둔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피로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모니터 속 복원된 파일들을 스크롤하며 오래된 녹취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낡은 음성 파일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서은주였습니다.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들이쉬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 기록은 정확히 10년 전 그가 몰락의 문턱에 서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니터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눈동자에 반사되어 방 안은 차가운 청색으로 물들었죠. 문득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표님 박도연입니다. 보안팀 보고서를 방금 받았습니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응답했습니다. 결론이 뭔가? 외부 접근 흔적이 있습니다. 내부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가 있었어요. 누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만 사용된 IP는 을지로 근처 공용 와이파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성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은주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리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낡은 봉투를 꺼내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봉투를 찾아라. 급식소에서 본 메모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은주가 함께 웃고 있었죠. 종이에는 낯선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산다. 태성은 그 문장을 읽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목골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곧 갑니다. 태성은 형식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돌아서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그 이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천장 조명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결심이 뒤섞여 있었죠. 문이 열리자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장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라 씨, 은주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쉼터에 안 오셨어요. 어딘가 급히 나가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남긴 봉투를 찾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나를 지키려 했다는 증거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희미하게 번지고 바람은 냉정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을지로로 갑니다. 기사의 손이 핸들을 돌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그는 10년 전의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사랑보다 성공을 택했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모든 걸 잃은 날의 공허함이 다시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이미 조용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바닥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는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조리대 위엔 정리되지 않은 식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뒤쪽 게시판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은주가 썼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원봉사 일정표, 낡은 메모, 그리고 그녀의 필체로 쓴 한 문장. 기록이 남아있으면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그는 그 글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빛이 번졌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는 허리를 숙여 그 봉투를 집었습니다. 열어보니 은주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세상에서도 나는 늘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 태성은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구름이 남아 있었지만
한쪽 끝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주, 이제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를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삼켜 새로운 길로 향하는 듯 했어요.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의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하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나와 서늘한 먼지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철제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고 그 아래로 희미한 조명이 길게 번졌습니다. 태성은 손전등을 켜지 않은 채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에는 오래된 기계음이 작게 울리고 있었고 사람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사람의 얼굴에 숨이 멎었습니다. 서은주였습니다. 은주는 얇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노트북과 수십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엔 도시빈곤 지원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태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성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든 조직입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을 뿐이에요.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태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었고 노숙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은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난 그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태성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은주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찾은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말에 은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지 않게 하려고. 태성은 한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대가가 당신의 삶이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갑자기 노트북을 닫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늦었네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라니? 당신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 박도연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태성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안 돼요.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가 지켜온 게 다 무너져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남성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누구 있습니까? 은주는 태성을 밀어 작은 연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오른쪽 골목으로 가세요. 당신은? 난 남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제발이요. 이번엔 제 말을 믿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결국 연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젖은 골목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골목 끝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이 스쳤고 누군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주. 그의 목소리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거리는 캄캄했고 빗방울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결심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은주가 지켜온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밝히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바람이 빗방울을 쳐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윤태성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은주의 미소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윤태성은 새벽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보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윤태성, 불법 거래 연루 의혹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엇갈려 들렸고 그의 사진이 연이어 화면에 비쳤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주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하 창고, 빗소리,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 제발 이번엔 제 말을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려던 말이 진실의 경고였다는 거리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도시는 이미 그를 버린 듯 조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비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주가가 40%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도연은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대표님을 비난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 말에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는 서류철을 꺼내 한 장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도연의 내통 증거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노트북을 켜고 증거 파일을 검찰로 전송했습니다. 그 순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파일 전송 완료.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결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서은주. 그는 즉시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 대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쉬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은주야, 제발 받으세요.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도심의 새벽은 축축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그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거울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출발하자 그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병원 복도에는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은주 씨, 어디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금 면회는 어렵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그의 목소리는 거의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는 복도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한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가족분 되시죠? 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병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안정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병실 안 은주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은주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는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은주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숨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성은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 병원 창밖에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햇살이 서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은주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조용한 새벽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은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가슴속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나에겐 충분했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편지를 매만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울음조차 고요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새벽빛이 눈부셨습니다. 길 위에는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아직 축축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제의 기억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남은 이름 하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주, 당신이 남긴 세상에서 내가 살아볼게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도현, 내부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 기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졌고 회사 로고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윤태성, 혐의 없음이라는 문장이 짧게 떴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 이름을 이야기하다 곧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시 한켠 낡은 건물 3층의 작은 사무실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주복지재단. 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소박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은주가 남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태성은 책상 위에 신문을 내려놓고 작은 화분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손등을 비쳤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길,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상담자 오셨어요. 태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그 말이 낯설지 않네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이 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발끈이 풀린 채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죠. 괜찮아요.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벽 위에 걸린 은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미소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장미라는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새의 날갯짓이 은주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히 쉬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기 속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새벽을 지나 낮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걷혔습니다. 이제 윤태성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는 아직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지재단 앞 가로수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잎이 흩날려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들어 꽃잎 하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모든 걸 잃은 남자였죠. 이제는 다시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재단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은주복지재단. 그 이름 속에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재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새로 붙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급식소, 어린이 복지시설, 그리고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그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돈의 흐름만 쫓던 시절엔 이런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제는 그 미소 하나하나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세상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장미라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지역 어르신 식사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직접 서빙을 하겠습니다. 장미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께서요? 그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들. 태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조심스레 국자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국을 담아주며 많이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조심스러움과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을 받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별 말씀을요. 더 드리고 싶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환히 밝혀졌습니다. 봉사가 끝난 뒤 그는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오래된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한 무리의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은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길이었어요. 그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은 펜던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주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레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여전히 Y, T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킬게요. 그 말은 약속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재단 건물 안으로 향했습니다. 문 옆 게시판에는 오늘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이름이 새겨진 이 공간 안에서 그녀의 뜻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봉사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햇살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은주복지재단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길 위에는 새들이 날아오르고 도시의 소음이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은주, 이제 정말 봄이네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떨어졌고 그 빛은 마치 은주가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그를 감쌌습니다. 봄은 다시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